분류학을 공부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도시 안의 지역들의 역사인 지역사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제 첫 연구 지역이자 고향인데요. 오늘은 그런 이태원의 역사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태원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이슬람 사원이나 외국인들의 최근에는 할로윈 같은 키워드들이 이태원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쇼핑의 메카 이태원 하면 좀 어색하죠. 쇼핑을 이태원에서 한다? 라는 게 상상이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태원의 역사는 이런 쇼핑의 메카로서 이태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태원이 한때 사실 이태원의 핵심을 이뤘던 공간이 이태원의 쇼핑지, 이태원 관광 쇼핑지였는데요. 현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죠. 하지만 사실 이태원이라는 공간이 이국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곳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 한국인들의 존재를 드러내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쇼핑지여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의류상권을 중심으로 역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태원은 조선 중기 효종 때부터 배 입자를 써서 불리던 지역으로 조선 시대부터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사실 굉장히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옛날에 이태원이 어땠나라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주변에 복숭아밭이나 공동묘지밖에 없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태원이 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지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 이렇게 이태원이라고 표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지도에 표시된 이태원리는 현재 이태원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이태원이 있는 지역과 더 가까운 곳은 여기 지도에 표시된 황학동이라는 곳인데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 이태원리와 황학동이 합쳐지게 되면서 이태원동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태원리가 황학동이 되었는지는 이 지도에도 사실 힌트가 있는데 이태원 옆에 있는 이 네모나고 커다란 지역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현재는 미군 부대라고 알고 있는 이 군사기지가 처음 형성된 것이 사실은 1900년대 중반인 일제강점기 때였습니다. 그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용산에 군사기지를 만들게 되는데 당시 용산에 군사기지를 만들었던 이유는 이미 용산에 일본인들이 자주 사용하던 상업시설과 주거지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경성역에서 인천으로 가는 길목 중에 하나로 용산역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 용산 일대를 한반도 최대의 철도 군사기지를 또 만들고자 하는 계획하에 이렇게 용산의 군사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다만 이 시기까지도 여전히 이태원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고립된 지역에 불과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군사기지와 용산역 사이에 있는 그 삼각지 지역이 오히려 이 당시에 일종의 기지촌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태원이나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는 남성이 둘러싸고 있고 앞쪽에는 군사기지가 있다 보니까 더 고립되는 상황이 되고 심지어 여기 사진에서 보면 이태원이 바로 옆에 사격장이 있잖아요. 이 사격장과 이태원이 마을 사이에 어떤 담벼락 같은 게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아서 계속 총알이 이태원 위로 날라와가지고 이태원 위에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태원의 사람들이 황학동으로 모두 이주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마을이 합쳐지다가 나중에는 이태원 동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이태원 동으로 불리기 시작했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1930년대에 태어나신 어르신들께 물어보면 자기 어린 시절에는 이미 여기가 황학동이라고 기억되진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군사기지는 21년쯤이 되면은 24단 규모의 병력이 주둔을 할 정도로 규모를 키우게 됩니다. 그런 이태원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사실 조금 더 익숙한 미군 기지가 그 용산 기지를 미군이 차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1945년에 한국이 광복을 하고 미군이 한국에 조금 주둔을 하다가 49년쯤이 되면은 군사고문 500여 명만을 한국에 유치를 하고 처음에는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듬해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미군이 다시 한국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한국전쟁이 터졌던 당시까지도 아직 용산 기지가 미군의 손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미군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은 53년에 전쟁이 끝나고 휴전협정을 한 이후인데 휴전협정을 하자마자 이제 미군이 종로 동숭동에 있던 미 8군 사령부를 용산기지로 옮기게 됩니다. 당시 한국 전반에 미군 기지를 설치하던 중에 당연히 서울 한복판에도 자신들의 영역을 필요로 했고 이 용산 기지가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생각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53년 바로 용산기지가 미군 부대가 되고 그러면서 이태원도 기지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반에 그 일제강점기 때 여기에 군사기지가 있을 때는 이태원이 기지촌이 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미군기지가 생겼을 때는 기지촌이 될 수가 있었냐면 이 당시에 미군들이 사는 주택가, 그러니까 외국인 집단 거주지를 한남동에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가 한남동에 있고 미군 부대와 한남동 사이에 이태원이 자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태원에 사람들이 많이 통행을 하게 되고 기지촌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그 외국인 주거지가 형성이 되고 1957년쯤에는 미군 부대에서 이제 외박과 외출도 허용이 되면서 기지촌이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논문을 쓰면서 좀 이해를 돕고자 직접 그린 지도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유흥지대가 형성되었던 거는 이 이태원역 옆쪽에 있는 이화시장이라는 시장 주변이었습니다. 당시에 이태원에는 두 개의 상권이 존재를 했었는데 하나는 이 이화시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대 바로 옆에 있는 이태원 시장이었습니다. 이 두 시장 모두 그저 한국인들이 사용하던 재래시장에 불과했었는데 당시 이화시장의 규모가 더 컸고 그리고 유흥가가 생기기에는 이태원 시장은 부대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 이화시장 근처로 유흥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유흥가가 형성이 되고 57년쯤에 되게 유명한 유엔클럽이라는 것이 오픈을 하면서 이 이태원의 유흥지대가 완전히 외국인 전용 클럽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지촌으로 발전을 하면서 당연히 한국 사람들도 이태원으로 많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당시 이태원에 살고 있던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미군에 의존해서 생존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 생존의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임대업이었습니다. 미군 부대가 규모가 크긴 했지만 병력도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부대 안에는 이런 군인들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군인들은 밖에 나와서 살 수밖에 없었고 특히 이태원의 토박이들은 자신의 집에 방이 한 칸이라도 있으면 미군들에게 세를 져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60년대 초반에 가장 이상적인 생활상이라고 한다면 남자들은 부대 안에 들어가서 잡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여자들은 이런 미군들을 상대로 하수갑을 하면서 임대업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군들이 집에 밖에 나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미군들로부터 PX 물건,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하던 미제가 이제 이태원에 퍼지게 되는데요. 그런 미제 물건들을 팔던 것이 바로 구멍가게였습니다. 서울 안에도 구멍가게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이태원의 구멍가게들은 미제를 판다는 점에서 단순히 동네 안에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태원 밖에서도 찾아오는 곳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60년대를 보내게 되는데 이 사진은 제가 직접 면담한 분이 제공해 주신 사진인데 이런 슈퍼를 부모님이 직접 운영을 하셨다고 해요. 여기가 이태원역 인근인데 지금 이 오른쪽 모서리에 보이는 부분이 현재 해밀턴 호텔이 자리를 한 곳입니다. 보면은 아직 도로도 포장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된 건물도 들어보지 않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60년대를 보내다가 70년대에 들어서면 이태원은 다시 한번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 변화의 첫 번째 시발점이 되었던 게 한남대교의 완공과 이 남산 1, 2호 터널의 개통이었는데요. 이 남산 1, 2호 터널이 개통이 되고 한남대교가 완공이 되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태원이 종로와 강남을 잇는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목으로서 이태원이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70년대가 되면 강남 개발이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길목에 모였던 이태원도 자연스럽게 함께 개발의 대상이 됩니다. 당시에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아까 재래시장이라고 말했던 이태원 시장 자리에 새로운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도 그 이태원 시장 아파트라고 해서 남아있는데 5층짜리 건물에 1층까지는 상가가 있고 2층부터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좀 유명한 걸로는 세운상가 같은 게 이태원에도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이태원 시장도 이렇게 현대화가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밀턴 호텔도 이 시기에 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건축 환경의 변화보다 더 큰 사건은 사실 1970년대에 있었던 방 독트린과 더 관련이 있는데요. 방 독트린은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아시아권에 대한 미군의 군사 개입을 축소하겠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 그 선언을 통해서 실제로 72년에 한국에 있던 미군 부대들도 축소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동두천과 부평에 있던 미군 부대들이 축소가 되고 오산이나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로 합병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합병이 되면서 사라진 기지촌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이 필요했고 그런 삶의 터전으로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태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존의 기지촌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니까 새로운 기지촌에 가서도 자신들이 원래 하던 장사를 하고 싶었고 이들은 새로운 상업 공간이 필요했는데 당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그 유흥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박이들이 뭔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거기는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웠고 이 사람들이 선택했던 지역이 이 현대화된 이태원 시장 주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들은 유흥업에 종사하기보다는 미군들을 상대로 옷을 수선해 준다거나 자수를 놔준다거나 대부분 그런 일에 몸을 담았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현대화된 이태원 시장 주변에 그런 가게들을 조그맣게 열면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후에 이태원 의료상권이 되는 기반이 마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이태원 시장 인근이고 이쪽 편으로 미군 부대가 있는데요. 이런 양복점들이 실제로 그때부터 자리를 잡았던 양복점들입니다. 이 이태원 시장 앞쪽으로 나와서 대로변에 보면 이런 골목마켓이라고 지나가다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골목마켓 안쪽에도 보면 되게 뭐 자수집이나 양복집이나 아니면 뭐 실크 이런 미군 부대가 성행하던 당시에 팔던 물건들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초기에 형성된 가게들은 정말 오롯이 미군만을 위해서 장사를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색채가 굉장히 미군의 색채가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수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이 다 미군과 관련된 부대 마크들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이런 것들을 전시해 놓고 장사를 하시는데 이후에는 이런 자수집들이 좀 더 다양하게 뭐 하우스 코트에 문양을 놔준다거나 아니면은 2000년대 후반이 되면 대학 잠바 같은 것들도 직접 만드세요. 근데 여전히 이런 부대 마크들을 가게 안에다가 전시를 해놓으시면서 어떤 역사 위에 자기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양복점이나 자수집, 뭐 상패집, 수선집들이 점점 더 성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태원 재래시장이 이제 의류상권으로 완전히 변화를 하게 됩니다. 1971년에 이태원 시장이 처음 현대화됐을 때 그 1층에는 여전히 재래시장이 자리를 했었는데 그런 식료품을 파는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이 기지촌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나서 불과 3, 4년 만에 그 재래시장이 다시 의류시장으로 바뀌게 되고 심지어 그 지하에는 원래 창고뿐이었던 곳이었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창고에도 점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의류 상권을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료 상권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대로변까지 확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보세옷이라는 것이 이태원에서 유행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보세옷이라는 것은 당시 한국 정부에서 밀고 있던 수출입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한국 정부가 경공업 중심의 수출 정책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 경공업 중심의 수출 정책이 주로 원자재를 수입해와서 가공을 한 이후에 다시 그 가공 제품을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가공을 해서 파는 과정에서 대략 10% 정도의 옷들이 남게 되고 그런 물건들은 애초에 보세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옷들이 보세품, 보세옷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시장에도 풀리게 됩니다. 당시에 외국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불량이 생길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애초에 10%가 오버되는 양의 원자재를 보내줬다고 해요. 그렇게 남은 옷들을 이제 한국 시장에 싼 값에 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초반에는 브랜드 상표를 달고 나온다거나 그런 형식도 아니었고 미국의 브랜드들이 알려져 있지 않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풀렸을 때도 이런 옷들의 가치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들이 이태원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태원에는 그런 브랜드를 알고 있는 미군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 그런 브랜드들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 보세옷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뭔가 잘 알려져 있던 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제조 자체를 한국에서 하니까 미국에서 유행한 옷들을 한국에서 먼저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옷들이 유행할지 모르지만 한국에 먼저 풀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유행하는 옷을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빨리 입으니까 우리가 먼저 유행시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옷들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세옷이 유행을 하면서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드디어 관광객도 유입이 되게 되는데 관광객이라고 해봤자 사실 미군들을 찾아오는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들 뿐이긴 했지만 이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면서 이 이태원의 보세품이나 물건들이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상권이 확장이 되는 문제는 조금씩 대로변으로까지 확장할 조짐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세품이 유행할 때 탄생한 것이 지금 잘 알려져 있는 큰 옷집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당시 이태원에서 취급하던 보세옷 같은 경우에는 미군들을 상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이즈의 옷들을 이태원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그 큰 옷들을 모아서 따로 전문점으로 낸 것이 이런 큰 옷집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태원이 유명해지면서 이제 드디어 짝퉁이란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70년대에 등장했던 짝퉁은 우리가 짝퉁하면 떠오르는 그런 명품 짝퉁은 아니었고 앞서 말했던 그런 보세옷의 짝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관광객은 점점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세옷은 남는 옷을 파는 것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해지게 되고 물량은 부족한데 찾는 사람은 계속 있으니까 이 상인들이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기술자를 데려와가지고 비슷한 원단에 그냥 옷을 똑같이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미 이태원에는 자수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브랜드 로고 같은 거를 이태원에서 직접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옷에 다시 박아서 파는 형식의 이런 캐주얼 브랜드의 짝퉁이 이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짝퉁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승무원들의 존재가 되게 부상을 하게 되는데 당시 승무원들도 당연히 관광객들과 함께 이태원을 방문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관광객보다 자주 오는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태원에서 파는 싼 가격의 옷들을 이렇게 한 보따리 이민 가방 2~3개치를 사가서 미국에 가서 다시 팔고 다시 한국에 올 때마다 그렇게 사가서 파는 형식으로 여기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승무원들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굉장히 다양화되었는데 일본이나 아니면 아시아, 대만이나 싱가포르 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이 상인들에게는 이 승무원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고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승무원들의 대량 구매 때문에 실제로 이런 캐리어 가게들이 이태원에 등장하기도 했고요. 끝에 보이는 이런 이민 가방 같은 거에 물건을 담아서 물건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고객이 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전 70년대 초반에 이태원 상권에서 주로 다루던 것이 양복이나 자수 같은 것이었다면 이 시기가 되면 이제 가죽 제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일스킨이라는 뱀장어 가죽으로 된 제품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이 뱀장어 가죽이 당시에 미국에서 행운의 상징으로 통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뱀장어 가죽을 생산하는 것이 70년대 한국뿐이었기 때문에 이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것이 한국뿐이었던 것이죠. 왜 한국에서만 이 뱀장어 가죽이 생산될 수 있었는지를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뱀장어를 먹었던 게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뱀장어 가죽이 굉장히 얇고 유연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가공하기가 쉬웠다고 해요. 색깔 입히기도 멋있고. 그래서 여기는 흑백 사진이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일스킨 가게에 가보면 정말 노란색, 분홍색, 빨간 색깔 일스킨으로 된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그런 물건들이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가죽 제품들이 이제 독립적인 상품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게 독립적인 상품이 되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그 명품 작품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70년대를 이제 정리하면서 넘어가 보자면, 70년대 후반이 되면은 60년대 초반에 여기 유흥지대 쪽에 상권이 먼저 형성이 되었다가 70년대 초에 이태원 시장 인근으로 그 의류 상권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70년대 후반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그런 의류 점포들이 자리를 하게 되는데요. 79년 정도가 되면은 당시에 이 사이에만 700여 개의 점포가 자리를 잡았고, 80년대 초반이 되면은 무려 1000여 개의 점포가 이 대로변에 위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70년대를 지나서 이제 80년대가 되면은 이태원이 완전히 기지촌에서 벗어나고 국제적인 쇼핑 관광지가 되는데요. 그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앞에 보이는 83 아스타 총회입니다. 아마 여기서 83 아스타 총회가 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88 올림픽은 익숙해도 83 올림픽 아스타 총회 하면은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태원에 가서 상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이 83 아스타 총회가 가끔은 88 올림픽보다도 더 중요한 행사였다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83 아스타 총회를 통해서 실제로 이태원이 더 개발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되고 관광 쇼핑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83 아스타 총회는 주미 관광 여행 업계 총회인데, 풀어 말하자면은 그냥 미국에서 관광업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모임을 가진 겁니다. 이 행사는 사실 한국 그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는데, 왜냐하면 이 행사를 통해서 서울과 한국을 미국 관광업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정부에서 이 아스타 총회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 쇼핑지를 밀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그때 당시에 거론됐던 관광 쇼핑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대문이나 동대문, 그리고 명동 같은 역사가 깊고 큰 그런 상권들이었는데, 아스타 총회가 실질적으로 열리자 결국 사람들이 몰렸던 거는 이태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외국인들도 훨씬 편리함을 느꼈고, 오히려 이들 입장에서는 남대문이나 동대문은 너무 공간이 복잡하고 물건을 살펴보기가 어려운 반면에 이태원은 이렇게 한 대로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구경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편리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83 아스타 총회를 통해서 이태원 첫 번째 상금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 아스타 총회를 계기로 정부에서도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준비하는 관광 쇼핑지로 이태원을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이제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태원을 국제 시범상가로 지정을 하게 되고, 국제 시범상가로 지정이 되면서 이태원에는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대형 쇼핑몰들이 다 그냥 임대를 내주는 상가로 변해 있어서 알아보기가 힘들지만, 이태원 시장 바로 앞에 있는 큰 건물과 그 다음에 그 해밀턴 건너편에도 이 당시에 큰 건물이 생기게 되고, 한남동 쪽에 있는 어떤 그 이태원 호텔이나 큰 건물들도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
정부가 원했던 거는 이런 쇼핑타운에서 숙박과 쇼핑과 유흥을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를 원했지만 사실상 그런 건물들만 흥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태원 전반에 흥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86년 아시안게임을 지나고 88년 올림픽이 다가올 때쯤에는 이제 이태원의 대표적인 상품은 더 이상 양복만이 아니라 뭐 실크나 모피, 가죽으로 된 맞춤 옷들이었습니다. 신발 같은 것들도 여기서 맞춤으로 제작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종류의 한국인들이 이태원으로 유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한국인들을 세일즈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세일즈라고 하면은 아마 2000년대 초중반쯤에 이태원을 방문해 보신 경험이 있으면 그 대로변에서 호객행위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런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일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세일즈냐 하면은 초반에 이 사람들이 노용됐던 때의 역할이 판매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대로변으로 막 천여 개의 점포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했죠. 그렇게 끊임없이 점포들이 생겨나면서도 공간이 더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대로변 안쪽까지도 가게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쪽에 있는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없었고 대로변으로 직접 나가서 사람을 데려와야 했기 때문에 이런 세일즈들의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를 뽑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이 시기에 뽑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이 시기에 세일즈로 많이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일즈들이 지금은 인식이 굉장히 안 좋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태원의 점포 임대료가 10만 원 정도였는데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쯤에 그 당시 임대료가 명동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세일즈들의 초봉 월급이 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50만 원이면은 당시에 대기업 신입 명동하고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되게 올 법한 선택이었죠. 그렇게 이태원에 세일즈들이 오게 되면서 이태원은 보다 독점적인 상권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맞춤 옷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상의를 하고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언어 능력이 굉장히 필수적이었고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상인들이 들어오자 이태원의 다른 영역들도 같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주변에 한식집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한식집들도 가끔 영어가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을 급하게 불러갖고 통역을 해달라고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상인들이 이제 점차 성장을 하고 이태원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그 이태원 안에서만 거래를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작은 무역 수준의 거래를 실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90년대 중반쯤이 되면은 그냥 이태원에 있는 작은 한 가게에서 무려 한 해에 5,000벌의 맞춤 양복을 미국으로 직접 수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양이 이태원에서는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무역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영어에만 만족할 수가 없었고 일본어나 뭐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자신들이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더 배워야 했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예전에 미군들만 상대할 때는 그냥 미군 부대 안에 상황만 고려를 했으면 됐던 것이 이제는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하고의 외교 관계는 이분들의 거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당시에 그 무역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천을 했냐면 직접 일본에 가서 주문을 받아와가지고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일부를 직접 가져다주고 나머지가 그 일부가 확인이 되면 나머지를 보내주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외교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그 물건을 가져갈 때 통관에 물건이 다 걸려가지고 뺏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똑같은 물건이 뭐 외교관계가 좋을 때는 그냥 통과가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외교관계에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 쓰면서 그때 당시에 자기들끼리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시기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미군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굉장히 주체적이고 외국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한국인들이 생활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88 올림픽 이후에 90년대가 되면 이제 이태원은 조금은 익숙한 짝퉁의 천국이 됩니다. 이 시기의 짝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 짝퉁이 맞고요. 그런 짝퉁을 만들기 위한 가내 공장들이 이제 이태원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데, 과거에 미군들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놔뒀던 그 자리에 이제는 이런 가내 공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어린 시절까지도 저희 집 주변에만 이런 가내 공장이 한 3, 4개 정도 있었고, 이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곳이 지금 세계 음식거리가 있는 해밀턴 뒷골목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이 빨간 건물이 해밀턴 호텔입니다. 근데 이 지역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 창고나 아니면 가내 공장들이 자리한 곳이었고, 그런 가내 공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태원에서는 그런 맞춤옷들을 굉장히 빠르게 제작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수준이었냐면 관광객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첫날 이태원에 들러서 뭐 맞춤옷을 주문을 하면은 떠나는 날 받아서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 한두 벌이 아니고 막 10벌씩 맞추는데도 그렇게 어쨌든 뭐 3일이나 5일 안에 물건 제작이 가능할 정도로 밤새도록 공장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관해 공장들의 존재 자체가 이제 사실 이태원의 다른 영역까지도 이 의료 상권의 영향력이 많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행하기만 할 것 같던 이태원이 90년대에 들어서면은 외부랑 언론에서 굉장히 불경기를 겪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실제로 88년 올림픽을 지나면서 한국 경제가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원자재 값도 많이 올라가면서 수치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상인분들에게 물어보면은 90년대에 자기들은 불황을 겪은 적이 없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게 왜 그럴까를 한번 살펴봤더니, 당시에 아무래도 이미 80년대에 고객 단골들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 안의 상황과 상관없이 물건을 팔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 시기에 의료 상권을 굳건했던 반면에 90년대가 되면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잖아요. 범죄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바로 옆에 있던 유흥지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돼요. 강제로 문을 닫게 한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자기들도 의료업으로 업종을 변경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살짝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자기들은 타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지어 97년 IMF 때조차도 자신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환율차가 너무 크게 나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비싸졌어도 하나 살 가격에 2개를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더 많은 물건을 사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 때문에 좀 불안을 겪지 않았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외부적으로는 이태원이 불황을 겪고 있었고, 유흥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다 보니까 90년대 말이 되면 이태원을 관광특구로 만들자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건 확실하게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사실 심야 영업 제한을 푸는 것이었어요. 근데 범죄와의 전쟁으로 12시 이후에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유흥업계 사람들이 아마 이런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자는 움직임에 앞서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누구의 노력이든 어쨌든 97년에 실제로 이태원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결국 이태원은 2000년대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90년대의 쇠락을 뭔가 확신할 수가 없다면 2000년대에 들어서는 분명하게 이 의료 상권이 쇠락해가고 있는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상인들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런 걸 느끼게 된 계기가 우선 외부적으로는
동대문에 두차나 밀리오레와 같은 현대식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섰다는 것이었고, 내부적으로는 관광특구 개발이 좀 시작이 되고, 이 시기에 이태원 지하철역이 개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대문 시장의 그 밀리오레의 개장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기억이 되는 게, 이때 당시에 이태원의 주요 고객이었던 일본인들이 모두 동대문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보따리 상들은 동역을 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 당연히 동대문으로 넘어갔고, 그러면서 좀 위기감이 느껴졌다라고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97년에 지정이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이 개발 계획에 자세히 보면은 그 식당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식당가라는 것이 한식집이 아니고 이 시기가 되면은 이태원의 세계 음식 거리를 조성하자는 얘기가 이 시기에 나오게 됩니다. 세계 음식 거리가 실제로 조성된 거가 2013년이기는 한데, 이 시기에 세계 음식이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과 결합을 해서 이태원역의 개통도 중요해지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태원역이 개통했다는 게 사실 의료성인들에게는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지하철을 타고 이태원에 오지 않기 때문이죠. 관광객들은 대부분 관광코스를 대절해서 단체로 이태원을 왔기 때문에 지하철이 개통을 하던 말던 의료성인들 입장에서는 별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태원역이 개통이 되면서 한국인들의 이태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후에 결국 세계 음식을 소비하는 층이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들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왜 중요하신지 생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상인들이 이제는 이태원 안에서는 큰 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쇠락을 해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의류상인들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 눈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80년대, 90년대에 이들이 워낙 큰 돈을 벌어왔기 때문인데요. 90년대를 기억하는 상인들의 증언을 따라보면 당시에 하루에 최대 3천만 원까지 벌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작은 점포 안에서. 그리고 그냥 그 동네에 있는 약국마저도 하루에 번 돈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2000년대 초가 되면은 꽤나 많은 돈이 모여있던 상태였고, 그 모아둔 돈으로 이제 이태원 밖으로의 사업 확장을 기획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대문이나 동대문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예 도매업을 더 크게 하고자 중국으로까지 진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때 실패를 하고 이태원에 다시 돌아와서 가게를 열게 되세요. 근데 이미 돌아왔을 때는 의류상권 같은 경우는 이미 쇠락해 있던 상황이었고, 동시에 이렇게 밖으로 나가던 분들도 있는데,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태원에 남아있던 분들은 오히려 경쟁자가 조금 줄고, 대신에 또 기존의 관광객과는 다른 성격의 고객들이 좀 자리를 채우면서 그나마 버틸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고객층의 성격이 다양한 외국인에서 일본인 중년 여성과 그리고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로 좀 변화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인 중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연가의 흥행으로 한국 전반에 많이 유입이 되게 되는데, 이태원에 자주 방문하던 단골들이 이런 중년 여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태원, 특히 일본인들을 주로 상대하던 상인들이 당시에 큰 돈을 벌었고, 양복집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 2000년대 초에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원어민 강사들을 상대로 양복을 팔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크게 위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원어민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큰 학원에서 대량으로 양복을 구입해 가기도 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큰 돈도 들어오고, 외국인 강사들이 꾸준히 양복을 사가다 보니까 좀 위기를 좀 덜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 강사가 이태원의 고객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자체에 들어오는 외국인, 그리고 이태원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이제는 관광객이 아니라
돈을 벌러오는 외국인이 되었다는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0년대에 산업연수생 제도 이후에 한국 안에 이제 그 노동자로서의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게 되는데 2000년대 초에는 뭐 안산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역들뿐만 아니라 이태원에도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조선족들은 물론이고요. 이슬람 사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 국적의 사람들도 이태원으로 많이 유입이 되게 되고 특히 원어민 강사들, 영어권의 원어민 강사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시기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특이한 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태원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한때 그 이태원 유흥지대 바로 옆에 있던 이화시장 골목이 아프리카 거리로 불리게 됩니다. 이태원 2000년대 후반쯤에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관광객이 아닌 노동자로서의 외국인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이태원은 구성원 차원에서 다양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원이 다양해진 것을 보고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이상적인 다문화라고 생각을 했는지 용산구청에서 이 시기부터 이태원을 다문화 이태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존에는 국제 쇼핑지 이태원, 국제도시 이태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 것이 다문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맥락 위에 이제 드디어 세계 음식 거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과거에 외국인이 많았음에도 오히려 왜 외국 음식점이 없었을까가 더 의아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미군 같은 경우에는 미군들이 주로 있던 시기 같은 경우에는 미군들은 미군 부대 안에 이미 그런 상권이 다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부대 밖에 이 미군들을 위한 음식점들이 형성될 필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외국으로 여행을 가시면 한식이 그립기는 하지만 한국 음식만 먹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기적으로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향의 음식보다는 한식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90년대 이태원에 생겨났던 거는 그런 특히 일본인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갈비집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2000년대 후기에 2000년대에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한국에 머물러야 되니까 계속 외국 음식을 먹고 싶지 않고 근데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고향의 음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태원 곳곳에 이런 외국 음식점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이슬람 사원 주변에는 이런 할랄 음식의 재료를 파는 식자재 마트를 포함해서 케밥집이나 할랄 음식점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 원어민 강사들이 주로 거주를 했던 경리단 쪽으로는 수제버거나 피자, 타코집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듯이 처음에 세계 음식 그런 외국 음식점들이 자리를 했던 건 현재 세계 음식 거리가 있는 해밀턴 뒤쪽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해밀턴 뒤쪽에도 그런 외국 음식점들이 조금씩 생겨나긴 했는데 그때 생겨난 음식점들은 주로 대사관 사람들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 위주였고 그러다가 이런 음식점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면서 점점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이태원을 더 많이 찾게 되고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외국 음식이 유명해지자 관광특구를 개발한 과정에 이 세계 음식거리를 지금 만들어야겠다라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관광특구 개발의 진행은 관광특구개발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관광특구 연합회가 뭐냐면 그냥 상인회입니다. 당시 이태원에 있던 상인들을 모아서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광특구를 한번 개발을 해봐라 하고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개발 계획 방향을 같이 논의를 하고 그 의견을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해줬는데 당시에 상인회라고 하면은 아직 이런 음식점들은 많이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상인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아무래도 의료상인들 위주의 상인회이다 보니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세계 음식거리를 조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 뒤쪽이 선택이 되게 된 건데요. 그나마 이태원의 그 의료상과가 가까웠던 지역이 바로 이 이태원 그 해밀턴 뒤쪽 그 거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3년에 이제 이 뒤의 거리가 그들에 의해서 세계 음식거리로 지정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음식거리가 유명해지면 질수록 의류 상권은 쇠락해가게 됩니다. 자신들의 의도와 다르게 이태원의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의류 상인들은 이런 상황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을 뱉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태원인데 외국인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 세계 음식 거리가 제일 성행했을 때 그 의류상권 쪽에 가보면은 상인분들이 다 요즘에는 이태원에 외국인이 없어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랬던 이유는 실제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외국인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들이 기존에 상대하던 돈을 잘 쓰는 외국인이 더 이상 이태원에 없다는 거를 이렇게 아예 외국인이 이태원에 없고 이제 더 이상 이태원이 이국적이지 않아. 이제는 이태원은 다른 한국하고 똑같아 라고 경험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게 이 한국 사람들이 이태원을 찾는 이유는 사실 진정한 외국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서잖아요. 왜냐면 이태원에 가면은 실제 외국인 셰프가 만드는 외국 음식을 먹어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인데 이 상인들이 말하기를 이태원에서 파는 외국 음식은 더 이상 진짜 외국 음식이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 맥락에는 이제 초반에는 그나마 외국인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식당들이 많았는데 이게 유행을 할수록 한국인 상인, 요식업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만드는 외국 음식이 왜 진짜 외국 음식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막 자기들은 이제 진짜가 아니라서 그런 식당에 가지도 않고 그거 굉장히 의미가 없고 이제 이태원은 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이태원은 망하지 않고 있죠. 그렇게 이제 2000년대, 2010년쯤이 되면 이태원은 완전하게 옷이 아니라 음식과 유흥의 천국이 됩니다. 이런 변화 영상은 사실 이태원 축제에서도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사실 이태원 축제가 96년에 처음 시행이 되고 한 5년간 하지 않다가 2001년쯤부터 다시 재개가 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태원 축제를 열었던 것도 이 의류상인 분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위에 두 개의 사진이 2004년 때 찍었던 이태원 축제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이태원 축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공연과 그리고 의류 상권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18년도에 열렸던 이태원 축제인데 보면 바로 의류상과 바로 앞에 이런 요식업 그런 음식 부스를 만들어서 아예 그런 의류상가로는 아예 사람이 갈 수가 없게 만들어놨죠.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이태원 축제는 세계 음식이 메인이고 의류는 아예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죠. 이런 축제의 변화 때문에 사실 그 의류 상인들의 불만이 더 커진 것도 있는 게 여기 그 가게 바로 앞에 음식점이 있다 보니까 연기가 당연히 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취급하던 옷들이 다 가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 가죽들의 한번 음식 냄새가 배면은 빠지지를 않는데요. 근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판매를 할 수도 없고 축제 때마다 이틀씩이나 문을 닫아야 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냄새까지 배가지고 이 다음에 옷을 제대로 팔 수도 없게 되니까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죠. 심지어 이 축제는 자기들이 주도를 해서 만든 축제였는데도. 근데 오히려 의료 상권을 중심으로 축제를 기획하던 때보다 이 세계 음식을 중심으로 축제를 열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좋다 보니까 또 그 입장에서는 이 세계 음식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되고 뭐 의류 상인들의 의견을 조율해 주는 척 하면서 거의 제대로 반영을 해주지 못하고 지금은 뭐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제 축제가 열리지 않기는 하지만 아마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축제가 열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태원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 상상해 정리를 해보자면 초반에는 용산은 미군 기지의 설립 이후에 굉장히 미군의 성격만이 강한 지역이었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은 미군이 아니라 관광객 위주의 이태원이 형성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태원의 이국성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이 의료 상권이 없었다면은 사실 현재 이태원도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이태원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변해왔던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앞으로 이태원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